수술실 위쪽에 걸린 선홍색의 수술 중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 복도를 가득 채운 숨 막히는 소독약 냄새가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목을 힘껏 옥죄는 것처럼. 새벽 3시 강남 세인트마리아 사립병원 최상층 VIP 수술구역은 유난히 고요했다. 2층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고를 기다리는 가족 한 명만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주의안이 걸어 나왔다. 그가 마스크를 벗자 언론에서 신의 손이라 칭송하던 천재 신경외과 의사의 얼굴에 알맞게 계산된 듯한 피로와 비통함이 걸려 있었다. 그의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지난 경력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짜인 연극 같았다. 나경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두 손은 심지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님 뇌간 출혈량이 너무 많았고 위치도 너무 깊었어.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척추를 꼿꼿이 세운 채 마치 급속 냉동된 얼음 조각상처럼 최선을 다했어. 그 세 글자가 주의안의 입에서 나오자 터무니없는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그는 국내 신경외과 최고의 칼잡이였고 수술 실패율 0%로 유명한 천재였다. 내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남자였으며 내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주치의였다. 몇 시에 가셨어? 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죽음을 묻는 사람 같지 않게 냉정했다. 마치 사건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주의안은 내 반응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금세 감정을 추스르고 한 걸음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방금 3시 5분. 나경아, 울고 싶으면 울어. 참지 마. 이제 이 세상엔 내가 있잖아. 그의 품에서는 짙은 피 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피였다. 나는 그를 밀어내지도 마주 앉지도 않았다. 내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시선은 그의 어깨 너머로 활짝 열린 그의 흰 가운 주머니에 꽂혔다. 그곳에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보이는 귀퉁이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주의안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수술복 주머니에는 꼭 필요한 호출기 외에 어떤 잡동사니도 넣지 않았다. 저 뜬금없는 사진 한 조각은 어떤 무언의 조롱처럼 보였다. 귀신에 홀린 듯 혹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폭발하는 여성의 육감 때문이었을까. 그가 다정한 척 내 등을 어루만지는 순간 내 두 손가락이 지극히 빠르고 가볍게 그 사진을 집어 내 소매 안으로 순식간에 밀어 넣었다. 이 일련의 동작은 내가 과거 심장외과 수술대 위에서 혈관을 봉합하던 손놀림만큼이나 빨랐다. 어머니, 뵈러 가고 싶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키스를 피했다. 그래, 간호사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어. 잠깐만 마음 좀 진정시켜. 니만 H차. 주의안의 눈 뒤에 스친 짜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그 다정다감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손만 씻고 와서 같이 있어 줄게. 그는 세면실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주었던 그 뒷모습이 지금은 거대한 검은 소용돌이처럼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바닥을 폈다. 손안에서 구겨진 폴라로이드 사진. 사진 속에는 풍경도 수술 기록도 아니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 하나. 손가락 끝에는 아주 얕은 상처가 있고 핏방울이 간신히 맺혀 있었다. 배경은 이 병원의 탈의실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검은색 마커펜으로 단정하지만 역겨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한 오빠, 과일 깎다가 베었어. 아파, 호, 해줘. 마지막에는 기괴한 스마일리 표시까지. 나는 이 손을, 이 필체를 알아보았다. 임지수, 주의안이 데리고 다니는 인턴. 항상 헐렁한 흰 가운을 입고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평지에서도 넘어지곤 하던 24살짜리 여자애. 어머니는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헤매며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내 남편, 이 수술의 주치의는
주머니에 애인의 손가락 상처 사진을 품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라는 감정마저 신경이 끊어진 듯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리적인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뱃속이 뒤집히는 것이 마치 파리를 삼킨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다시 접어 속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주희안이 세면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그 냉담에 가까운 평정을 되찾은 후였다. 나경아, 그가 시험하듯 나를 불렀다. 가자.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영안실로 향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평창동의 심씨 본가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 저택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결혼 선물로 시가 200억 원에 달했다. 시골 촌놈이었던 주희안이 이곳에 입성하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다. 나경아, 약 먹어. 주희안이 따뜻한 물 한 잔과 흰약 2알을 들고 소파로 다가왔다. 그는 내 앞에 쪼그려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물이 뚝뚝 떨어질 듯 부드러웠다. 요즘 손 많이 떨리잖아. 내가 특별히 미국에서 구해온 신경영양제야. 내 직업병에 좋을 거야. 내 시선은 약 2알에 머물렀다가 내 오른손으로 옮겨갔다. 내 오른손. 한때 심장외과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던 손. 하지만 반년 전부터 이유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컵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주희안은 이것이 오랜 고강도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직업병이라고 했다. 이 손 때문에 나는 메스를 내려놓고 이 선으로 물러나야 했다. 시무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집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유한 사모님으로 지내왔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신경외과의 권위자였고 내 남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 약을 보니 내 머릿속에는 피 묻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어린애인과 연애질을 하는 남자가 정말로 아내의 손을 걱정할까? 나중에 방금 토해서 속이 안 좋아. 나는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어 눈 뒤에 냉기를 감췄다. 주희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약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럼 좀 쉬었다가 먹어. 꼭 먹어야 해. 끊으면 안 돼. 이안아.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허공에 떠다니는 듯했다. 엄마가 가시고 이제 심씨 집안에는 나 혼자 남았네. 주희안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힘이 아플 정도였다. 무슨 소리야. 나도 있잖아. 어머님이 임종 전에 널 나한테 맡기셨어. 평생 널 돌보겠다고 맹세했어. 예전 같았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 나는 그가 상품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 좀 잘게. 인난내의 소탕공예사. 나는 손을 뺐다. 그래. 난 서재에서 이메일 좀 처리하고 어머님 장례식 준비도 해야지. 주희안은 다정하게 담요를 덮어주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정확히는 서재에서 임지수에게 전화의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갔겠지. 위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즉시 눈을 떴다. 재빨리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탁자 위에 약 2알을 싸서 속옷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나는 맨발로 유령처럼 지하실 창고로 잠입했다. 그곳에는 나와 어머니만 아는 작은 실험실이 있었다. 나는 심장외과 출신, 어머니는 양리학 교수셨다. 이 실험실은 원래 어머니의 귀한 표본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나는 제멋대로 떨리는 오른손으로 힘겹게 현미경과 간이 시약 키트를 열었다. 정밀 분석은 필요 없었다. 단 하나의 가설만 검증하면 되었다. 반년 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은 주희안이 내 모든 식생활을 챙기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약가루를 조금 긁어내 시약에 녹여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두신 중금속 검출 시약을 사용했다. 시약의 색이 변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신경 영양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농도의 탈륨, 화합물이었다. 무색무취, 만성 중독 증상은 은밀하다. 초기에는 위장 장애, 중기에는 신경계 손상,
탈모, 손떨림, 하지마비, 그리고 마지막은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 내 손떨림은 직업병이 아니었다. 내 남편이 나를 조금씩 아주 인내심을 갖고 독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현미경 속의 결정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나였다. 나는 지하실에서 꼬박 1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찬물로 3번이나 세수를 하며 나를 얼어붙게 만든 공포에서 억지로 빠져나왔다. 나는 심나경이다. 수술대 위에서 10시간 넘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심나경이다. 공포는 나를 구하지 못한다. 눈물도 나를 구하지 못한다. 오직 메스처럼 날카로운 이성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주희아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단지 임지수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다. 주희아는 극도로 현실적인 이기주의자다. 임지수 같은 수준의 여우는 그가 살인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 수익이 법과 인간성을 모두 짓밟을 만큼 막대하지 않다면 나는 소리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와 2층 안방으로 돌아왔다. 주희아는 아직 서재에 있었다. 목소리를 낮춘 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드디어 곧 같은 단어들이 들리는 듯했다. 안방 문을 잠그고 드레스룸 구석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이 금고는 평소 주희안이 사용했다. 중요한 학술 자료와 특허 서류가 들어있다고 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이 얼마나 역겨운 다정함인가. 금고를 열자 서류 몇 개 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밀랍으로 봉인된 누런 서류 봉투였다. 그것을 뜯었다.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피보험자, 심나경, 수익자, 주희안, 보험금 200억 원, 효력 발생일 2년 전. 보험약관에는 특별 조항이 있었다. 피보험자가 사고 또는 질병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포함으로 사망 시 수익자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나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보험증서 아래에 깔린 주식 양도 계약서 초안이었다. 시무그룹 핵심 의료 부문의 주식이었다. 내가 사망하면 제1순위 상속인인 주희안이 심씨 가문의 수백억 자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어머니 수술 실패 후에도 눈빛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이유였다. 이것이 그가 매일 내가 약을 먹는지 감시할 때 눈 뒤에 탐욕이 번득였던 진실이었다.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건 명백히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는 먼저 수술을 기회로 삼아 나를 가장 철저히 보호하던 어머니를 제거하고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 정신적으로 무너뜨린다. 그런 다음 약의 양을 늘려 신경계 질환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죽게 하거나 우울증 자살로 위장한다. 그때가 되면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쥐고 심씨 가문의 제국을 상속받고 품에는 젊고 예쁜 임지수를 안고 우리 모녀의 시신을 밟고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짧은 냉소가 터져나왔다. 주희안, 너 정말 판 한 번 크게 짰구나. 정말 악랄해. 내가 만약 아직도 그에게 순종적인 바보였다면 아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내 옆자리의 남편이 저승사자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나경아, 안에 있어? 왜 문을 잠갔어? 주희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금고를 닫은 뒤 비밀번호를 흐트러뜨렸다. 나 옷 갈아입고 있었어. 나는 목소리가 막 잠에서 깬 듯 나른하고 쉬어 보이도록 애썼다. 아까 악몽을 꿔서 무서워서 잠갔어. 문 밖의 침묵이 3초간 이어졌다. 아, 무서워하지 마. 들어갈게. 그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나는 마침 검은색 상복을 막 걸쳐 입고 그에게 등을 보인 채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주희안이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내 목덜미 동맥에 닿는 감촉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았다.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도와줬을 텐데.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약은 먹었어? 또 약 얘기다. 나는 몸을 돌려 탁자 위에 텅 빈 물컵을 가리켰다. 먹었어. 이하나, 나 머리가 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주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에 웃음이 짙어졌다. 정상적인 약물 반응이야. 약효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지. 조금만 참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탈륨 중독의 초기 반응이 바로 구역질과 구토다. 그는 독약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니 장례식은 나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다 준비해 놨어. 주희안이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장악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모레야. 모든 친지들에게 연락해서 어머님 마지막 길 성대하게 보내드릴 거야. 너는 심씨 가문의 외동딸이야.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이하나.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 속에 사무치는 증오를 감췄다.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바보야. 우린 부부잖아. 그래. 부부. 어려울 때 각자 도망가는 부부.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며 서로를 죽이려는 부부. 주희안이 병원 인수인계 문제로 집을 나간 후 나는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쑤셔댔다. 쓸개즙까지 토해낼 정도로 헛구역질을 했다. 비록 그 약 두 알은 먹지 않았지만 지난 몇 달간 섭취한 독소는 이미 내 몸을 심각하게 망가뜨린 상태였다.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한 얼굴, 유탄 눈의 여자를 보았다. 이 몰골은 정말 죽음과 멀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난 죽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심씨 가문의 수백억 자산은 저 살인자의 전리품이 된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실 것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 저 악마를 한 칼 한 칼 능지처 참을 힘을 가질 때까지 나는 탈출해야 한다. CCTV로 가득하고 마시는 물 한 잔에도 독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이 집에서 나에게 승산은 없다. 해독할 시간이, 증거를 수집할 공간이, 반격할 자본이 필요했다. 나는 구형 노키아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가 생전에 비상 연락 및 비밀 계좌 관리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었다. 주희아는 이 핸드폰의 존재를 몰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를 눌렀다. 한태석, 나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능글맞지만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나경 아가씨, 이게 누구야? 그 시골뜨기랑 결혼하더니 우리 같은 날라리들은 다 끄는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이혼이라도 하게? 한태석, 서진의료그룹의 황태자, 내 소꿉친구이자 주희안이 가장 질투하는 남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어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심 여사님이 너와 거래를 하고 싶어. 나는 거울 속 눈빛이 점차 냉혹하게 변해가는 여자를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심우의료재단 핵심 지분 30%로 내가 날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줬으면 해. 말해. 극고도 이신디 극고도 간지이신. 그의 목소리가 지극히 진지해졌다. 날 사라지게 해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심나경이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시켜줘.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좋아. 한태석은 군말 없이 답했다. 언제? 모레의 장례식이 끝나는 순간 전화를 끊고 나는 유심칩을 변기에 버려 물을 내리고 핸드폰은 부숴서 음식물 처리기에 갈아버렸다. 주희안, 너의 사망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분당의 추모공원은 검은 우산의 바다로 뒤덮였다. 심씨 가문은 재계와 의료계에서 명망이 높았기에 조문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최고급 디자이너 상복을 입고 가슴에 흰 국화를 달고 무표정하게 묘비 앞에 섰다.
주희아는 내 옆에서 몸에 꼭 맞는 검은 정장을 입고 눈가를 붉힌 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내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를 닦아주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나를 부축하며 장모를 잃고 아내를 극진히 아끼는 사위이자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심가 아가씨, 팔자가 기구해.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그래도 저렇게 좋은 남편이 있으니 다행이야. 주 박사님, 가정적이기로 유명하잖아. 듣자 하니 심 회장님 간호하느라 국제학회도 여러 개 취소했다던데. 이런 칭찬을 들으며 주희안의 허리는 더욱 꼿꼿해졌다. 그는 이런 만인의 주목과 도덕적 후광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인파의 구석에서 나는 눈에 거슬리는 흰색을 발견했다. 임지수였다. 그녀는 검은 상복이 아닌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투명한 비닐우비를 걸치고 있었다. 이 엄숙한 검은색의 물결 속에서 그녀는 가녀리고 순수한 흰 꽃처럼 유독 눈에 띄었다. 그녀의 시선은 인파를 뚫고 주희안에게 츠츠하게 얽혀 있었다. 어떤 은밀한 소유권 선언의 쾌감을 담고서 주희안이 나를 부축해 절을 할 때 나는 임지수가 손을 들어 자신의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도발적인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임신.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주희안, 너 정말 이중보험 제대로 드러났구나. 이쪽에서는 나에게 불임이 될 수 있는 독약을 먹이고 저쪽에서는 애인에게 내 씨를 임신시키고 미래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 반드시 주씨여야 한다는 거겠지. 장례식 막바지. 변호사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낭독했다. 일부 자선 단체 기부를 제외하고 시무그룹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펀드는 외동딸 심나경이 전부 상속한다. 전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팔을 부축하던 그의 손이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주희안은 광희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이하나, 내가 고개를 돌려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 너무 힘들어.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 에세즈, 맞는, 앤눈. 주희안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그래야지. 어디 가고 싶은데?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 괜찮아.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 스위스에 있는 그 요양원 있잖아. 예전에 엄마가 데려가 주셨던 곳. 거기서 좀 지내면서 손도 치료하고 마음도 추스르고 싶어. 알잖아. 지금 내 상태로는 집에 있어봤자 계속 슬픈 생각만 날 거야. 주희안의 눈 뒤에 빛이 스쳤다. 그는 내가 멀리 꺼져주길 바라고 있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매일 연기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독을 타야 한다. 내가 해외로 가면 우울증으로 자살하거나 실족사했다는 시나리오가 더 조작하기 쉽고 경찰의 의심도 덜 살 것이다. 게다가 내가 떠나면 이 거대한 저택은 그와 임지수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테니. 그래?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대신 약속해. 매일 나랑 영상통화하고 약도 제 시간에 챙겨 먹기로. 그쪽 의사에게 잘 돌봐달라고 말해놓을게. 걱정 마.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약, 제 시간에 챙겨 먹을게.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모든 조문을 거절하고 곧장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올랐다. 주희안은 원래 나를 바래다 주려 했지만 병원 응급 호출을 받고 떠나야 했다. 뻔했다. 임지수가 태동이라도 느꼈나 보지. 나는 한태석이 준비한 방탄 리무진에 앉아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주희안을 보았다. 그는 빗속에 서서 내 차가 떠나는 것을 배웅하며 마치 큰 짐을 던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의 심연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실은 우리에서 풀려난 맹수처럼 어두운 정글로 잠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아가씨, 일은 다 처리됐습니다. 앞 좌석의 운전사가 모자를 벗자 영민하고 단호한 얼굴이 드러났다. 한태석의 가장 유능한 비서였다.
지분 양도 계약은 역외 회사를 통해 여러 단계로 처리하여 주의안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가씨 명의의 현금화하기 쉬운 유동자산은 모두 스위스 신탁펀드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은 비서가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보험사의 가입 절차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장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사는 즉시 형사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그리고 이겁니다. 비서가 작은 밀봉된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내가 집에서 가져온 독약 샘플과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있었다. 태석 도련님께서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킬러의 명함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차가 공항의 개인 경납고로 들어섰다. 한태석의 자가용 비행기는 이미 엔진을 켜고 굉음을 내고 있었다. 나는 트랩을 올랐고 기내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묻히고 내 5년의 청춘과 어리석은 사랑이 묻힌 이 도시.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은 더욱 낮게 깔려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주의안, 마음껏 즐겨. 내 집에 살고 내 돈을 쓰고 내 애인과 자면서 내 재벌의 꿈을 꾸도록 해. 너에게 10개월을 주지. 그 10개월 동안 나는 최고의 병원에서 몸속의 독을 깨끗이 빼낼 거야. 내 손이 다시 메스를 단단히 쥐게 만들 거야. 서진 가문의 자원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물을 짤 거야. 10개월 후 나는 지옥의 불길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의 그 신의 손이 술잔이나 제대로 들 수 있기를 바랄 뿐. 나는 몸을 돌려 기내로 들어섰다. 문이 서서히 닫히며 나약하고 속기만 하던 심나경을 과거 속에 완전히 가두어 버렸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승리의 과실을 만끽하는 도박꾼에게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 10개월 동안 나는 세상에서 증발한 듯했다. 모든 통신을 끊고 오직 한태석의 단일 라인을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했다. 스위스의 최고급 재활센터에서 나는 매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해독 치료와 손신경 재활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주의안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지내는지 잘 알고 있었다. 사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통해 나는 그가 심씨 가문의 롤스로이스를 몰고 사교계를 드나드는 것을, 임지수가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비취 목걸이를 하고 자선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그들이 심씨 저택의 장미정원을 갈아엎고 임지수가 좋아하는 일본식 정원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심지어 내가 해외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정신 이상이 생겨 폐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 다정한 남편이라는 명성을 얻는 동시에 시무그룹의 대부분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세인트 마리아 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연회이자 주의안이 정식으로 부원장으로 임명되는 날이었다. 연회장은 화려했고 샴페인 타워가 높이 솟아 있었다. 주의안은 흰색 턱시도를 입고 왕자처럼 서 있었고 임지수는 그의 팔짱을 낀 채 푸른 배를 하고 곧 원장 부인이 된다는 더위에 찬 얼굴이었다. 주의안이 잔을 들고 취임사를 하려는 순간 연회장의 큰 문이 열렸다.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들어와 검은색 선물 상자를 들고 연단으로 직행했다. 주의안 원장님, 긴급 퀵서비스입니다. 보내는 분께서 최고의 취임 선물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의안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했다. 오, 어떤 분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을까? 그는 모든 언론과 이 사진 앞에서 우아하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꽃도 축하 카드도 없었다. 오직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검은색 USB 메모리 하나만 들어있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주의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임지수의 손가락이 베인 그 사진이었다. 뒷면에 적힌 호해줘라는 글씨가 조명 아래 유난히 조롱처럼 보였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어수룩해 보이던 택배기사가
실수로 USB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대한 음향 시스템이 즉시 연결되었다. 감동적인 축하 메시지 같은 건 없었다. 시끄러운 잡음이 흐른 뒤 한 남자의 음흉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늙은이가 드디어 갔네. 운도 좋지. 내가 일부러 3분 늦게 수술실 들어갔는데도 지금까지 버틴 게 용해. 장내는 술렁였다. 죽음 같은 정적 뒤에 폭발적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연단 위에 저 온화한 주 부원장의 목소리였다. 곧이어 한 여자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한 오빠, 최고. 그럼 심나경 그 멍청한 여자는? 걘 언제 죽어? 나 빨리 안방 차지하고 싶단 말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소름 끼치는 냉기가 담겨 있었다. 거의 다 됐어. 3개월만 더 그 비타민을 먹으면 신경이 완전히 괴사할 거야. 그때 우울증 자살로 위장하면 수십억 보험금은 전부 우리 거지. 꺼. 빨리 꺼. 주희안이 미친 사람처럼 플레이어로 달려들어 허둥지둥 전원을 뽑으려 했다. 그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붉어졌고 이마에는 핏대가 섰다. 그 우아하던 풍채는 온데간데 없었다. 임지수는 더욱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진 채 배를 감싸고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쳐섰다. 이 혼란스러운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붉은 나무 문이 다시 한번 서서히 열렸다. 또각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청명하고 힘차게 마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나는 빛을 등지고 걸어 들어왔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최고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틀어 올린 화장기 없지만 냉염한 얼굴. 내 오른손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떨리지 않고 바지 주머니에 단단히 꽂혀 있었다. 내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 2줄과 한태석의 장난기, 어리지만 살기 가득한 미소가 따랐다. 왜 멈췄어요? 나는 연단 아래에 서서 무대 위 낭패한 주희안을 살짝 올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걸었다. 주호 원장님, 좋은 쇼는 이제 시작인데 왜 벌써 막을 내리려고 하세요? 나경, 주희안은 귀신이라도 본 듯 온몸을 떨었다. 네가 왜 정신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눈빛은 순간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안타깝게도 내 목숨이 네 생각보다 훨씬 질기거든. 아야, 모드리스. 나는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이 사진과 기자들을 향해 태연하게 서류한 불을 꺼내 들었다. 여러분,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는 심나경입니다. 그리고 서진의료그룹의 신임 전무이사입니다. 나는 서류를 주희안의 발치에 던졌다. 오늘부로 세인트마리아 병원은 서진그룹에 전액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첫 번째 인사명령은 나는 주희안의 코를 가리키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주희안의 모든 행정직위를 박탈하고 즉시 직무를 정지하며 감사에 착수한다. 주희안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이 상갓집 개처럼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연단에서 내려오게 될 줄은. 심나경, 너 미쳤어? 난 내 남편이야. 여긴 심씨 가문 산업이라고. 그는 발버둥 치며 그 종이 한 장짜리 혼인신고서로 나를 누르려 했다. 심씨 가문 산업. 내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 거만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주희안, 너 잊었나 본데. 넌 그냥 대릴 사위야. 심씨 가문의 벽돌 한 장. 너랑 이런 한 푼 관계없어. 내가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즉시 그와 임지수를 쓰레기 버리듯 연회장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지 막장 드라마를 찍으러 온 게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자본의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인트마리아 병원 최상층 원장실. 이곳은 주희안이 꿈에 그리던 장소였다. 지금 나는 그 넓은 가죽 의자에 앉아 두꺼운 재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주희안이 노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이성을 좀 찾은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나경아, 어제 그 녹음은 합성된 거야. 누가 날 모함한 거라고. 그가 책상 앞으로 달려와 양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다급하게 설명했다.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건 절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지수랑 나는 그냥 사제지간일 뿐이야. 어제는 너무 놀라서 넘어진 거고.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보고서 한 장을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설명 끝났어? 나경아, 왜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이 10개월 동안 널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미칠 뻔했는데 어떻게 외부인이랑 짜고 우리 집안 병원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집안? 나는 마침내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은 그를 불안하게 할 만큼 평온했다. 주희안, 내가 집안 얘기를 꺼냈으니 우리 집안 계산부터 좀 해볼까? 나는 내선 전화를 눌렀다. 법무팀 들어오세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이 들어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주희안 앞에 던졌다. 이건 법원에서 발부한 자산 동결 명령서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지난 10개월간 내가 국내에 없는 틈을 타 허위 구매 계약서 작성, 서명 위조 등의 수법으로 시무의료재단에서 32억 원을 횡령했더군. 그 돈으로 호화주택, 스포츠카를 사고 나는 문가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는 임지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떤 염치 없는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해외 원정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썼지. 주희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업무상 횡령이야, 주 박사. 액수가 특별히 커서 최소 10년형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이미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 네 명의의 모든 자산,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페라리 포함해서 어젯밤에 이미 견인해 갔어. 너, 주희안이 입술을 떨었다.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죽여? 내가 웃었다. 아니, 난 내게 분수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내가 얻어먹은 밥 한 톨까지 이자 쳐서 전부 토해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나는 문을 가리켰다. 평창동 집 자물쇠도 바꿨어. 내 물건들은 이삿짐 센터 시켜서 길바닥에 버려놨고 인지수 씨 뱃속에 그 애는 그건 내 사정이지. 우리 심씨도는 남의 자식 키우는데 1원도 쓸 수 없어. 꺼져. 나는 축객령을 내렸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네가 병원에 간판 스타니까 자원 낭비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외과에서 계속 일하는 건 허락해주지. 부원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주치의로. 빚은 갚아야 할 거 아냐. 안 그래? 주희안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바로 해고할 줄 알았지. 남겨둘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그를 쫓아내는 건 너무 쉬운 복수라는 걸. 나는 그를 내 눈앞에 두고 자신이 어떻게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지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분야에서 그를 철저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극도로 자만심이 강한 남자에게 그의 직업적 자존심을 빼앗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복수는 없으니까. 주희안은 직위 해제되었지만 사직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고액 연봉이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의술을 맹신하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면 내가 결국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심지어 개과천선하는 연기로 나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환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내가 그에게 배정한 첫 수술은 극도로 까다로운 뇌간 교모세포종 환자였다. 환자의 신분은 특별했다. 어느 정계 거물의 아버지였다. 수술 위험이 극도로 높아 조금만 실수해도 반신불수나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주희안은 이런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전문가 협진을 요구하며 위험을 분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투자자 자격으로 그를 주치의로 지명했다. 그리고 이 교과서적인 수술을 인터넷에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 루머를 분쇄하고 신의 손의 명성을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주의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수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수술 당일 나도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조수가 아니라 감시자로서 수술실 위쪽 관찰실에 앉았다. 내 앞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내 목소리는 수술실로 직접 전달되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주의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현미경 아래에서의 조작은 물 흐르듯 유려했다. 기술적으로는 그가 뛰어난 의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종양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수술실의 배경음악이 갑자기 바뀌었다. 잔잔하던 클래식 음악이 갑자기 심장을 옥죄는 듯한 날카롭고 급박한 심전도 모니터 경고음으로 변했다. 삐, 삐, 삐. 심장이 멈추는 소리였다. 10개월 전 어머니가 그의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들렸던 그 소리였다. 주의안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지혈 겸자가 혈관을 뚫을 뻔했다. 무슨 일이야? 그가 경악하며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관찰실에서 나는 마이크를 누르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주 박사님. 음향 시스템 고장인가 보네요. 하지만 이 소리 아주 익숙하시겠죠? 10개월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바로 이 주파수였으니까요. 심나경,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주의안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 수술 중이야.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사람 목숨인 걸 이제 아셨나? 나는 냉소했다. 그 3분짜리 전화를 받을 때 그게 사람 목숨이라고 생각했어? 나한테 독약을 먹일 때 내가 사람 목숨이라고 생각했냐고? 헛소리 마. 주의안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고 시야 속의 혈관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주 박사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신가 보네요. 나는 계속 압박했다. 그렇게 손을 떨 거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만약 그 칼이 1mm라도 빗나가면 당신은 단순히 빚쟁이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정계 거물에 아버지를 죽인 돌팔이 의사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닥쳐. 닥치라고. 주의안이 무너지듯 소리쳤다. 손에 들고 있던 기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칼을 댈 수 없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 신의 손은 나의 심리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수술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의료진이 실성한 이 명의를 경악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이크를 끄고 관찰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수술실로 들어갔다. 나는 장갑을 끼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비켜요. 나는 주의안 곁으로 다가가 아직도 떨고 있는 그 남자를 밀쳐냈다. 나경아, 내 손? 주의안이 경악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조수가 건네는 현미경 겸자를 단단히 잡았다. 내 오른손은 10개월간의 지옥 같은 재활을 거쳐 아직 약간의 뻣뻣함이 남아있었지만 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에는 충분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나는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남은 종양을 완벽하게 박리해냈다. 지혈과 봉합,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마치 예술처럼. 수술등이 꺼지고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주의안을 돌아보았다. 주의안, 똑똑히 봤어? 나는 거만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게 진짜 의사야. 그리고 너는 메스를 든 도살자일 뿐이고. 그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폭발했다. 심나경, 신의 손, 귀환, 주의안, 수술대, 실성, 천재의 몰락. 주의안이 자랑스러워하던 직업적 후광은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체면을 구겼을 뿐만 아니라 수술 실패로 인해 의사협회로부터 의사 면허 취소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명성을 박탈했으니 다음은 그의 인간성을 심판할 차례였다. 주의안의 신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무너졌다. 의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는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고액의 수술 수당이 끊기고
공금 횡령으로 인한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고 임지수라는 밑빠진 독 같은 지출을 감당해야 했다. 주희아는 금세 궁지에 몰렸다. 그는 술에 취해 살기 시작했고 성격은 포악해졌다. 그리고 한때 이한 오빠를 외치던 그 순수한 꽃, 임지수는 그의 가장 좋은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내가 서재에서 한태석이 보낸 인수 진행 상황을 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억눌린 울음소리와 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심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임지수예요. 임지수 씨,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죠? 나는 의자에 기대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그 사람이 미쳤어요. 주희안이 미쳤다고요. 임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저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샀다고 저를 때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지워버리겠다고 했어요. 돈 없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그게 당신이 꿈에 그리던 사랑 아니었나요? 고작 며칠 고생했다고 못 견디겠다니. 사랑은 무슨, 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임지수가 울부짖었다. 당신만 죽으면 우리 해외 가서 잘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서 저까지 같이 죽으려고 해요. 당신만 죽으면. 나는 그 키워드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사람, 어머니 수술 때 전화 받은 것 말고 또 무슨 짓을 했죠? 전화기 저편이 침묵했다. 임지수는 분명히 이해득 씨를 따지고 있었다. 임지수 씨,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여성용 담배에 불을 붙이며 조명 아래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주희아는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그 사람 따라가 봤자 죽음뿐이에요. 그리고 공금 횡령의 공동 수혜자로서 법원이 파고들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준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끼를 던졌다. 내가 당신 카드빚 갚아주고 돈 한 몫 챙겨줄게요. 아이 지우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심지어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이런 파렴치한 여자들을 절대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말요? 임지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깃들었다. 나 심나경은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요. 알았어요. 다 말할게요. 임지수는 결심한 듯 했다. 그 사람이 독약을 어디서 샀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암호화된 클라우드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약물 구매 목록이랑 당신의 상해 보험 증서 사본이 다 들어있어요. 역시 주희아는 신중했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다. 그는 기념품을 남기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범죄 증거들을 전리품처럼 감상하는 것을 30분 뒤에 늘 가던 카페에서 봐요. 30분 후 임지수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상쩍게 내 앞에 나타났다. 선글라스를 벗자 그녀의 눈가에 멍이 흉측하게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건네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기를 느꼈다. 안에는 고순도 탈륨의 해외 구매 기록 수령지는 병원 경비실, 가명 사용,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까지 있었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신경계 합병증처럼 보였으면 합니다. 걱정 마세요. 3개월만 꾸준히 복용시키면 신선도 못 살립니다. 독약 외에도 플랜 B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나를 위해 가입한 거액의 보험 증서 전자 파일과 그가 미리 봐둔 해외 호화 저택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그의 살처 취재 아내를 죽여 재산을 빼앗는 애 명백한 증거였다. 심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임지수가 다급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돈은 언제 주실 건가요? 나는 그녀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얼굴을 보며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임지수 씨, 이건 계약금일 뿐이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돈을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해줘야겠어요. 무슨 일이요? 돌아가서 그 사람 곁에 계속 있어요.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고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해요.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요. 그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서 더 극단적인 짓을 하도록 만들어야 그를 단번에 끝장내고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임지수가 전한 소식은 역시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희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섬뜩할 정도였다. 나경아, 보고 싶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는 게 좋겠어.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기다릴게. 우리 둘만. 북악 스카이웨이.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며 별을 보던 곳. 그리고 악명 높은 사고 다발 구간. 한쪽은 절벽,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 그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불보듯 뻔했다. 좋아.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한태석을 돌아보았다. 꼭 가야겠어? 한태석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위험해. 그 인간 쓰레기.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가야만 해. 나는 방검조끼를 입으며 소매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정리했다. 그가 범죄를 실행해야 그의 죄를 확정할 수 있어. 살인 미수와 경제 범죄는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리고 나는 한태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다 준비해 놨잖아? 한태석이 한숨을 쉬었다. 도로 CCTV는 해킹해 놨어. 드론도 준비됐고 뒤에 경호 차량 2대도 따라 붙을 거야. 그놈이 움직이는 즉시 우리가 바로 막을 수 있어. 나는 주희안이 예전에 사줬던 포르쉐를 몰고 북악 스카이웨이로 향했다. 늦가을의 바람은 차가웠고 구불구불한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 주희안의 차는 산 중턱의 전망대에 서 있었다. 내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그는 시동을 걸어 천천히 내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 한태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의해. 그놈이 가속하고 있어. 거리 유지해. 나는 그가 뭘 하려는지 알았다. 사고로 위장한 추돌 사고를 일으켜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눈의 가시를 제거하고 모든 죄를 덮고 어쩌면 보험금까지 또 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급커브 구간에서 주희안의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내 차의 후미를 맹렬하게 들이받았다. 쾅! 엄청난 충격에 몸이 앞으로 쏠렸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치매 아팠다. 그는 나를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몰고 있었다. 심나경, 죽어버려. 네가 날 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주희안이 차창을 내리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포효했다. 마치 절망에 빠진 야수 같았다. 그가 다시 한번 핸들을 꺾어 들이받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돌 직전 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힘껏 밟았다. 포르쉐의 뛰어난 조종성을 이용해 극도로 좁은 각도에서 드리프트로 코너를 빠져나갔다. 과속과 흥분 상태였던 주희안은 반응할 틈도 없이 내가 방금 피한 그 자리, 낭떠러지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이 부서지고 주희안의 차는 반쯤 허공에 매달렸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를 운전석에 꼼짝 못하게 가두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내렸다. 머리 위에서는 드론이 이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한태석의 경호 차량들도 곧 도착했다. 나는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걸어가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공포에 질린 주희안을 내려다보았다. 살려줘.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한때 메스를 잡았던 그 손이 지금은 피로 물들어 떨리고 있었다. 나경아,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주희안. 나는 안전선 안쪽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내 눈 뒤의 냉기는 흩어지지 않았다. 이게 네가 나를 위해 준비한 엔딩이었어. 아니야. 사고였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이 순간까지도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내가 고의로 들이받는 거.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임지수가 준 그 독약 구매 기록들도 전부 경찰에 넘겼어. 임지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주희 안의 눈빛은 잿빛으로 변했다.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아, 그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차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그의 오른쪽 다리가 끼인 것이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그 모습을 냉담하게 지켜보았다. 손을 내밀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112죠? 신고 좀 하려고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고의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고 지금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주희 안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 박사님, 이 마지막 자유로운 공기 마음껏 즐기세요. 감옥에서의 날들은 이것보다 훨씬 길 테니까. 주희 안이 경찰에 의해 낭떠러지에서 구조되었을 때 오른쪽 다리는 분쇄의 골절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형사 구속된 그날 밤, 재벌가의 악몽, 톱클래스 명의의 아내 살해 및 보험 사기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충격적인 증거들과 함께 인터넷을 폭발시켰다. 기사에는 어머니 수술 중 내연녀의 전화를 받는 녹음 파일, 탈륨을 구매하는 대화 기록,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 그리고 블랙박스에 찍힌 그가 광적으로 내 차를 들이받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가의 치정 싸움이 아니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성 범죄였다. 주의한 살처 취재 세인트 마리아, 살인의사, 지옥은 비어있고 악마는 인간 세상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8개가 그의 이름이었다. 한때 그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언론들은 이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를 난도질했다. 그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예전에 저 사람한테 진료받았는데 태도가 엄청 오만했어요. 돈만 밝히고. 듣자 하니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안 돌보고 매달 생활비 몇십만 원 주면서 내연녀한테는 수천만 원짜리 가방 사줬다던데요. 세상에, 소름 돋아. 장모님도 저 사람한테 살해당한 거 아닐까? 주위 안의 시골 부모님까지 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분노한 네티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냈고 나는 인터넷 폭력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평소 주희안에게 무시당하던 그 부모가 아들의 죄 때문에 분뇨 세례를 받고 썩은 달걀을 맞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다. 그가 병상에서 깨어났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꽃과 위문이 아니었다.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 그리고 2명의 엄숙한 경찰관이었다. 주희안 씨, 당신을 고의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공범이자 내부 고발자였던 임지수도 여론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비록 그녀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나는 약속대로 그녀를 숨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심지어 공모에 가담한 대화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안 오빠, 그 여자 죽으면 우리 몰디브 갈 수 있는 거야? 이 한마디는 그녀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집주인에게 쫓겨났다. 길을 걸으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썩은 채소를 맞기도 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장기간의 불안과 영양실조로 유산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사망이었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들은 이미 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나는 서진그룹의 넓은 사무실에 앉아 스크린에 비친 구치소에서 통곡하는 주희안의 영상을 보며 손안에 만년필을 돌리고 있었다. 회장님, 비서가 들어왔다.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개정입니다. 알았어. 나는 컴퓨터를 덮고 일어나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햇살이 구름을 뚫고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주희안, 준비됐어?
이제 법의 천둥과 지옥의 불길이 시작될 거야. 개정 당일 법원 밖은 언론과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나는 원고 겸 피해자 자격으로 원고석에 앉았고 내 옆에는 한태석이 고용한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이 자리했다. 피고석의 주의하는 주황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삭발하고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라 있었고 한때 계산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이제 흐리멍덩해져 나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임지수는 내부 고발자로 출석했다. 그녀는 누렇게 뜬 얼굴로 멍한 표정으로 기계적으로 주의안이 어떻게 독약을 구매하고 장모 살해를 계획하고 보험 증서를 위조했는지 진술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다. 주의안의 자기 변호 차례가 되자 그는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재판장님, 저는 한순간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나경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녀를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아프게 해서 제가 평생 그녀를 돌볼 수 있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뻔뻔한 발언에 재판장마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일어섰다. 재판장님, 증거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두꺼운 의료 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내 목소리는 마치 학술 발표를 하는 것처럼 냉정했다. 이것은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감정한 독립 분석 보고서입니다. 피고가 제 음식에 투여한 탈륨의 양은 단순히 병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치사량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것은 그가 다크웹에서 독약을 구매할 때의 상담 기록입니다. 그는 명확하게 치사 시간과 부검 시 검출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 같은 시선으로 주의안을 쏘아보았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 살인입니다. 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그의 도박과 낭비로 인한 막대한 빚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피고가 제 어머니 수술 중 통화 기록 분석입니다. 그가 내연녀의 전화를 받는 3분 동안 최적의 구조 시간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병세를 은폐한 혐의가 있습니다. 의학윤리와 법률적 측면에서 이 역시 간접 살인입니다.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주의안의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저으며 무죄 변호를 포기했다. 선처를 호소하려 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헛수고였다. 4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렸다. 피고인 주의안, 고의살인 미수, 간접살인, 업무상 횡령, 보험 사기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다. 단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정치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종범 임지수, 범인 은닉, 공갈 협박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주의안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사형, 집행유예. 이것은 그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 가족인 이상 나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가 어떤 감형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속죄의 시간일 것이다. 주의안 같은 인간에게 죽음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살아서 고통받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이다. 그는 중범죄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곳은 흉악범들만 모인 곳으로 폭력과 괴롭힘이 일상이었다. 나는 굳이 교도관에게 손을 써서 그를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한때 그의 오만한 태도에 상처받았던 환자 가족들이나 심지어 몇몇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간 쓰레기가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풀었다. 입소 첫날 그는 같은 방의 왕초에게 찍혔다. 네가 그 유명한 의사라고, 손이 아주 귀하다며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죄수가 주의안의 오른손을 잡고 마치 장난감을 감상하듯 만지작거렸다. 이 손으로 장모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려 했다지. 아주 좋은 손이야. 안 돼. 주희안이 공포에 질려 손을 빼려 했지만 다른 두 죄수가 그를 꼼짝 못하게 눌렀다. 우두둑. 맑은 뼈 부러지는 소리가 감방에 울려 퍼졌다. 왕초가 딱딱한 작업화를 신고 그의 손가락을 힘껏 밟고 그 위에서 지식였다. 10손가락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다. 주희안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지만 그의 입은 곧 더러운 걸레로 틀어막혔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며 수많은 정밀 수술을 집도하고 수많은 이체 확인서에 서명하고 내연녀의 뺨을 어루만졌던 그 손이 그렇게 더러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한 뼘 한 뼘 으스러져 닭발처럼 변해버렸다. 그 후로 메스는커녕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고통에 불과했다. 매일 식사 시간이면 그의 식판에는 실수로 담뱃재, 가래침, 심지어 오물통의 찌꺼기까지 섞여 들어갔다. 그가 먹지 않으면 매를 맞았다. 살기 위해 한때 결벽증이 있어 에비앙 생수만 마시던 주 박사는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망가진 손으로 더러운 밥을 움켜쥐고 입에 쑤셔 넣어야 했다. 어느 날 밤 그가 너무 목이 말라 수돗물을 마시려 하자 동료 죄수들이 그의 머리를 잡아 변기에 처박았다. 하, 주 박사님, 깨끗한 거 좋아하시잖아? 이 물 얼마나 맑아? 차갑고 비린내 나는 변기물이 그의 코와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 순간 그는 아마 마침내 수술대 위에서 숨 쉴 수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면회실의 CCTV 영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잃지 않았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이 모든 것은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입소 반년 후 주희안은 이 지옥 같은 생활에 적응한 듯 보였다. 아니, 증오가 그를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생각은 나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면회 기회를 이용해 시골의 늙은 어머니를 만났다. 항상 그를 이해하며 아들이 도시의 여우에게 홀려 잘못되었다고 믿는 그 노모. 유리창 너머로 주희안은 움직일 수 있는 두 손가락으로 음흉한 눈빛을 하며 수신호를 보냈다. 엄마,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죽거나 명예가 실추되면 나는 재심을 받을 수 있어. 나갈 수 있다고. 그는 어머니에게 내 재단 건물 앞에서 난동을 부리라고 부추기고 심지어 사제 화염병을 만들어 동기어진하라고 사주했다. 엄마, 크게 난리를 칠수록 좋아. 건물에 불을 질러버려. 그 여자가 죽기만 하면 심씨 집안 돈은 여전히 우리 거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독수였다. 무지한 노인의 모성애를 이용해 그가 끝내지 못한 살인을 완성하려는 것. 하지만 그는 나를 얕봤다. 그가 입소한 첫날부터 나는 24시간 그의 모든 면회객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휘발유를 사고 심지를 사는 모든 움직임이 내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날 재단 건물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주희안의 어머니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품에 불룩한 꾸러미를 숨긴 채 불안한 눈빛으로 로비로 들어서려 했다. 그녀가 라이터를 꺼내 심지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사복 경호원 여러 명이 표범처럼 튀어나와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하고 그 화염병을 방폭 담요로 덮어버렸다. 위기는 순식간에 진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건물 앞에 고화질 CCTV를 통해 인터넷에 생중계되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저 집안은 다 테러리스트인가? 너무 무섭다. 감옥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늙은 어머니까지 이용하다니 주희안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주희안의 어머니는 공공안전위의 혐의로 형사 구속되었고 감정 결과 편집성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다. 주희안의 마지막 카드마저 사라졌다. 그는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진흙더미처럼 바닥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주의한 어머니의 일을 처리한 후 나는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분노를 표출하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흰색 정장을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미수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악은 뼛속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재단은 앞으로도 의료 공익 사업에 전념할 것이며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냉정함은 주씨 가족의 관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풍파는 나를 타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단의 명성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인정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심나경, 강하고 독립적이며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여성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한태석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무서웠어? 그가 물었다. 뭐가? 내가 웃었다. 저승사자도 만나봤는데 하수구의 쥐 몇 마리가 무서울까? 한태석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 뒤에는 찬사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경아, 너 정말 변했어. 더 눈부시게. 그래.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아마 그게 성장의 대가겠지. 주의안이 마지막 면회를 신청했다. 교도소 측에서는 그의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자해 성향이 있어 피해자를 만나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나는 갔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하기 위해서.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나는 그 안의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상처와 부스럼으로 가득했다. 오른쪽 다리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절뚝거렸고 그 두 손은 나무 뿌리처럼 뒤틀려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흐리멍덩한 눈에 갑자기 기이한 빛이 번뜩였다. 나경아, 나경아, 왔구나. 그가 유리에 달려들었다.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매일 밤 내 꿈을 꿔. 우리 예전 좋았던 시절 꿈. 임지수만 없었다면, 그 돈만 없었다면 우리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는 미친 듯이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망가진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나경아, 나 좀 살려줘. 나가고 싶어.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날 고문한다고. 어머님을 봐서라도, 우리 5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판사님께 말 좀 잘해줘. 형 좀 바꿔달라고. 제발. 이 순간 그의 참회에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나에 대한 사랑도 한 조각 없었다. 오직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남을 마음껏 짓밟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꼬리를 흔들며 구걸한다. 나는 그가 연기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광대를 보듯이. 주의한. 나는 그의 울부짖음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너 그거 알아? 사실 내 손은 진작에 다 나았어. 네가 감옥에 가던 그날 나는 이미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었어. 주의하니 멍하니 넋 나간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길고 안정적이며 힘있는 내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내 독약은 날 망가뜨리지 못했어. 내 음모도 날 망가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나는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네, 참회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은 역겨울 뿐이야. 너는 너를 위해 맞춤 제작된 이 지옥에서 천천히 썩어가.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몸을 돌려 떠났다. 등 뒤에서 주의안의 절망적인 포효와 유리를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좋았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소독약 냄새도 음모와 피비린내도 없었다. 오직 자유와 새로운 삶의 향기만이 가득했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다. 한태석이 차 문에 기댄 채 해바라기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손에 든 담배를 끄고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끝났어? 그가 물었다. 응, 끝났어.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뭐야, 심 회장님? 한태석이 내게 차 문을 열어주며 웃으며 놀렸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멀리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보며 중단됐던 그 의료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엄마 이름으로.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로 의료 봉사를 가서 내 메스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또 한태석이追문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이 암흑의 시간을 함께 걸어주고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었던 이 남자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따뜻했다. 주의 안의 그 위선적인 다정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어. 계산 없이 오직 햇살만 가득한 삶. 한태석이 웃었다. 마치 사탕을 얻은 아이처럼.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심 선생님, 남은 인생 잘 부탁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건조하며 힘이 넘치는 손이었다. 잘 부탁해요, 한태석 씨. 차는 출발하여 먼 곳으로 향했다. 백미러 속의 그 음산한 교도소는 점점 멀어져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알았다. 주의안이라는 악마는 영원히 그 좁은 공간에 갇혀 끝없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심나경은 나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 수술은 마침내 완벽하게 봉합되었다.